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일신 울신하고 있는 재테크 1번지 정상욱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인 만큼 지출이 좀 많이 늘어나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지출 계획을 좀 잘 계획하셔서요. 큰 가정 현금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지피지기 할 수 있도록 저희 많은 내용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김현우 팀장님 자리 함께 나와 계십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요즘에 이제 벌써 따뜻하다 못해서 더운 기분이 드는 날씨입니다. 이렇게 환절기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난 방송에서 이제 감기 때문에 정 소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어떠신가요? 네, 지난 방송 때 본의 아니게 심한 감기로 방송 중에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민폐를 좀 끼쳐드렸는데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 소장님과 함께하는 재테크 1번지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그 돈이 되는 재테크 1번지와 함께 그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문의 전화 02797-81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전화 연결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안내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는요, 그 한 주의 재테크 핫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김현우 팀장님께서 아주 알찬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정 소장님도 관리해드리는 고객분들 중에 공무원이나 군인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오늘은 이러한 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뭐 공통적으로 가입하고 계신 게 이제 공제회라는 저축인데요. 오늘은 이제 군인에 해당하는 군인 공제회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나 뭐 김현우 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군 간부님들을 위한 뭐 강의라든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군인 공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특히나 그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공제들이 있습니다. 군인 공제와 같이 많은 공제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특별하게 군인 공제를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요번 올해 4월 1일부터 이 군인공제의 이율이 다소 큰 폭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른 공제외 저축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군인공제에 대해서 속속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군인공제율이 최근 이제 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저도 제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한테 이제 좀 연락이 오던데요. 우선 팀장님 그 군인공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제회는 군인공제회뿐만이 아니고요. 행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소방공제회, 뭐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굉장히 다양한 공제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대부분 이런 공제의 목적이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군인공제회의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저축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가입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먼저 이 군인공제의 경우에는 매달 5천 원에서 75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회원급여 저축이라는 상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에서 5억 원 한도로 해가지고 저축을 할 수 있는 목돈을 거치할 수 있는 목돈 수탁이라는 상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군인공제에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당연히 가입이 안 될 텐데요. 네. 직업군이나 그 군대에서 근무하는 뭐 공무원분들, 네. 뭐 네. 군무원분들, 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군인이나 군무원분들뿐만 아니고요. 국방부 소속 기관인 뭐 현충원, 국방홍보원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국방대학원이나 이런 교수님 아니면 임직원 이런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또 군인공제에서 일하시는 임직원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을 하거나 전역을 하시게 되면 가입 자격이 상실이 되는데요. 다만 1년 이상의 가입 이력이 있으면은 퇴직이나 전역 이후에도 목돈 수탁이라는 상품은 계속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매달 내는 회원저축급여 저축 같은 경우에는 재직 기간에만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한 번의 예금처럼 목돈을 묶어두는 목돈 수탁 예금은 재직 중 1년 이상만 가입된다면 퇴직 이후에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정확합니다.
이러한 이제 저축의 이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매달 납입하는 형식의 회원급여 저축이라는 것의 이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변경 이후에 4월 1일 변경 이후에 최저 3.56%로 시작을 해서요. 25년이 경과하면 최고 4.1%의 복리 이자를 주는 상품입니다. 세금은 일반 이자 소득세 15.4%가 아니라 저율과세를 하는데요. 0%에서 3.65%까지 저율과세를 합니다. 이는 이제 납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많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그 군 간부님들의 그 보면 직업의 특성상 처음에 이제 임관을 하고 네. 처음에 이제 군인공제에 풀구자로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75만 굉장히 원 전부 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군인공제에서 과거에는 막 이자가 높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했고 현재에도 이자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기준금리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군인공제 풀로 가입을 해서 이제 군 시작을 바로 시작하시는 간부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럼 도대체 과거에는 군인공제율을 얼마나 줬는지가 좀 매우 궁금한데요. 네. 지금 같은 사실 저금리 시대에 평균 4% 복리의 이 저축을 금리를 준다는 거는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렵죠. 원금까지 보장을 해주면서요. 사실 과거엔 더 높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말이 많은 겁니다. 과거엔 얼마나 높았느냐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과거 84년도에는 무려 13%의 복리 이자를 줬었습니다. 복리입니다. 13%. 예, 그런데 이게 2015년 4월 1일부로 3.56%에서 4.1%까지로 점차 이제 낮아져다가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변경되기 전에는 즉 2012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원금의 2배가 되는 시점이 약 21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변경된 후에는 내가 낸 원금의 2배가 되는 시점이 무려 32년이 지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변경되기 전보다야 안 좋아졌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높은 이율을 지급해주는 저축 상품이면 틀림이 없죠. 네, 그 준비된 화면을 보니까 정말 네.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에 비해서는 조금 높다라는 점이 좀 눈에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또 군인 간부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들이 좀 발견이 되냐면 이제 각 보험사들의 이제 그 저축 보험들을 가입을 그렇죠. 많이 이제 권장을 하셔가지고 가입을 많이 하셨던데 군인공제보다 낫다라는 설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 팀장님께서 나름 좀 잘 정리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저축보험하고 군인공제하고 많이 어떤 게 더 좋으냐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이 군인공제를 깨고 저축을 가입해라라는 권유도 많이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일단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이율은 군인공제가 3.56%에서 4.1%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공시일용 저축보험이 이건 이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의 자료입니다. 3.35%에서 많이 줘봐야 3.65%를 지금 현재 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인공제는 떼기는 뗍니다. 3.65% 저율과세 하는데 보험사 상품인 경우에는 요거에서는 조금 앞섰죠. 네,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세금은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비과세입니다. 자, 수수료는 당연히 군인공제는 한 푼도 없습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고요. 저축보험은 아시다시피 적게는 8%에서 뭐 많게는 15%까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납입 기간별로 또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도인출 기능으로 봤을 때는 군인공제엔 별도의 중도인출 기능은 없습니다. 필요하게 되면은 부분 해약을 통해서 일부 자금을 꺼냈을 수가 있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품별로 좀 다르지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요즘엔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약 시의 불이익을 보면 군인공제는 가입하고 언제 깨더라도 원금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 손해가 5년 이내에 해약하게 되면 발생을 하는데 이 이자도 적게는 17%에서 뭐 많게는 70%까지는 주고 5년만 지나가게 되면 약정된 복리이자를 다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저축보험은 많이들 아시죠? 단기간 내에 만약에 해지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5, 6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이자는 물론 이제 원금 손해까지도 발생을 하고요. 자, 보호 장치가 문제인데요.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를 5천만 원 한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공제회는 별도의 예금자 보호가 아니라 군인공제회 법에 따라서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율이나 수수료, 뭐 해약 시 불이익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저축보험보다는 군인공제가 훨씬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정 소장님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뭐 당연한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요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을 좀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각각에 맞는 금융상품들의 최대한 장점을 좀 꼬집어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좀 안타까운 사례를 좀 접하게 되다 보면 뭐 한 3년에서 한 5, 6년 정도에 써야 할 결혼자금을 이런 저축보험으로 가입을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군 간부님들이. 네. 왜냐면 높은 이율로만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피해 사례가 좀 발생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한 가지 좀 유의하실 점은 군인공제든 저축보험이든 각 해당 기간까지 끝까지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만 가장 큰 장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요 점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팀장님께서 군인공제를 좀 활용할 때 가장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저축도 끝까지 유지를 하지 못하면은 손해를 보겠죠. 특히나 이런 군인공제처럼 복리자를 주는 상품의 경우에는 끝까지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군인공제를 해약하지 않기 위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다른 공제의 저축과는 달리 군인공제만큼은 부분해약이라는 제도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좀 꺼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중간에 많은 이자를 받지 못하고 해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 목돈이 필요해서 해약하는 경우보다는 생활비가 부담돼서 줄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결혼 전에 미혼일 때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75만 원 풀구자로 가입을 하다가 그쵸. 결혼하고 나서 뭐 자녀를 낳고 보니까 이 75만 원이 부담돼가지고 조금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손해를 보게 되겠죠. 따라서 이걸 거꾸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금액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적은 금액을 가입을 하시고 나중에 차츰차츰 늘려가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차츰차츰 늘려가는 시기가 언제냐? 뭐 나중에 5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매년 조금씩 올리시는 겁니다. 즉 호봉승급 매년 하시잖아요. 호봉승급 하실 때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10구자에서 20구자 정도씩 조금씩 늘려가다가 진급하시면 한 15만 원, 20만 원 늘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10년 안에 75만 원 꽉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금들로 중간중간 뭐 펀드나 아니면 적금을 이용해가지고 중간 자금을 좀 마련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팀장님께서 지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서두에 언급 드렸던 것처럼 이제 군 간부님들이 처음 인간을 하다 보니까 풀구자 75만 원씩 다 가입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를 설정하시고 그 다음 달에 10만 원 정도를 또 증액 신청하시고 이런 식으로 늘려가시는 것이 군인공제를 활용하는 데 가장 좋은 팁이라고 제 생각과 김현 팀장님의 생각을 동시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생각 똑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목돈 수탁 예금이라는 상품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팀장님 간단하게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상품은 이제 예금, 은행의 예금과 비슷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은행 가서 예금 가입하면 되지 굳이 또 군인공제 목돈 수탁을 이용하냐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것도 화면을 한번 보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우선 은행 금리를 보시면요. 1년 만기 예금이 사실 각종 우대금리 다 채워도 2%가 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군인공제 목돈 수탁이라는 상품은 6개월만 하더라도 세전 2.87%나 됩니다. 뭐 세후 2.4%니까 무조건 은행 예금보다는 굉장히 높은 금리를 지급을 해주겠죠. 그리고 1년 정도 가게 되면 3.3%까지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이 만기 지급식뿐만 아니라 좌측,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월 지급식으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자는 조금 낮아집니다. 대신에 목돈이 있으신 경우에는 월 지급식 상품을 가입하셔서 매달 발생하는 이자를 따박따박 받으셔가지고 공격적으로 뭐 주식형 펀드라든지 이런 데 가입하게 되면 안정성과 수익성, 목돈은 안전하게 여기서 지켜지고 그다음에 나오는 이자로 공격적으로 저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신청하는 방식도 조금 간단한데요. 일단은 신청서와 통장 사본 그리고 신분증을 팩스나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거 그래도 은행보다 복잡한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나중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아무래도 뭐 약간 이 출타가 어려우신 직업군인 분들에게는 비교적 좀 좋은 저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중에 있는 일반 금리보다 뭐 거의 뭐 많게는 1% 정도가 높으니까 군 간부님들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대한민국 그 군 장병 여러분들과 아니면 군 간부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민간인들이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겠죠. 아울러서 저축하시는 것 또한 좀 이런 몇 가지의 팁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오로지 군인공제만 몰빵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잘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김현 팀장님께서 재테크 핫 이슈 시간을 이용해서 군인공제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 군 간부님들은 이에 도움을 좀 받으셔가지고 적절하게 저축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현재 RTN 재테크를 시청하고 계신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02797-8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재테크 유머니 시간입니다. 실제로 재무 상담을 신청하셔서 상담을 받으셨던 사례를 좀 공유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재테크 유머니 시간에는 정상욱 소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사례로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드릴지 궁금합니다. 무슨 사례 준비해 주셨죠? 네, 오늘 팀장님께서 그 군인공제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가장 최근에 상담을 했던 군 간부님 가정의 상담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결혼하신 지 지금 한 2년 정도가 됐는데요. 아직 20대 그 중후반입니다. 그 직업의 특성상 결혼을 조금 일찍 하시는 군 간부님의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명입니다. 박문수 그 간부님과 이제 배우자 김인지님, 그리고 한 살 난 자녀 아이가 있었고요. 이분과의 이제 상담을 하면서 가장 부부의 좀 궁금증이 어떤 것들이었냐면, 이제 매달 소득원에서 이제 지출되는 것들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마이너스 인생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게 가장 1순위였고요. 그리고 정말 큰일 날 뻔했었던 사례였는데 15%의 확정 수익을 주는 금융상품이 있다고 얼마 없는 돈들에 또 대출까지 내서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려던 시차에 이제 저를 만난 케이스였습니다. 팀장님,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이런 방법을 잘 모르는데 혹시 팀장님은 확정 수익을 주고 원금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15%의 수익을 주는 금융상품을 알고 계시나요? 네, 종종 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종종 어떤 봤는데, 게 그런 게 있죠? 유사수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불법적이고 금지된 이제 어떻게 보면 사기 행위에서 많이 본 사례인데 이분도 굉장히 위험했네요. 저도 사기성이 있는 금융상품 말고는 이런 15% 저 좀 알려주세요. 있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상담하다가 저도 이 간부님한테 저도 이 상품을 좀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큰 금융사고에 이제 노출이 됐던 이런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모님이 가입해준 5년 정도 전에 가입해준 이 종신보험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무리한 종신보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하고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신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종신보험은 뭐 광고 멘트가 생각나네요. 보험은 사랑입니다라고. 네, 이게 가족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나머지 가족들은 어떡하나라고 생각해서 가입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런 사망보험금은 종신보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준비가 좀 가능하고요. 뭐 설명해 주시겠지만 단체보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군인분들께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군 간부님들이 참조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군 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군 단체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군 복무기간 동안에 사망을 하게 되다 보면 이 단체보험에서 1억 원 이상이 나오고요. 또 남겨진 가족한테는 어떤 게 지급되죠? 그렇죠. 군인연금. 군인연금이나 뭐 유족연금 등 이런 연금들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내 그 지출을 좀 높여가는 일들을 좀 줄이셔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거냐면, 우선 이 가정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결혼을 하셨고 아직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자산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사보증금 350만 원과 금융자산 뭐 500만 원 정도 해서 850만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연 20% 정도를 하는 카드론에 4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카드 할부가 200만 원 정도 지금 남겨져 있는 상태여서 총 6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할부의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 그리고 카드로는 조금씩 계속 더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자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무려 70%인데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가정은 부채가 이 상태라면 계속 늘어가야 되는 이런 상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이제 그 수입원과 지출에 대한 내역들을 좀 제가 꼼꼼하게 한번 내용을 한번 봤더니, 수입원이 대략 한 220만 원 정도에 이제 나가는 것들, 뭐 통신비나 뭐 공과금, 유류비 해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었고, 생활비를 13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비의 명목을 한 신용카드 내역서를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치를 쭉 뽑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입원에 비해서 많이 쓰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군인공제에 40만 원 저축하고 계셨고요. 보장성 보험료를 40만 원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 40만 원 중에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28세 남성의 그 군 간부님한테 들어간 종신보험료가 무려 28만 원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2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종신토록 필요한지는 제가 서두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원 대비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더 높았기 때문에 매달 마이너스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가정의 현금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냥 여기까지 보면서 이 가정 어떤 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재무 별점을 준다면 어느 정도나 줄까요? 팀장님 재무 별점 정말 짜게 주시는데 그죠? 네. 재무 별점이 젓갈 수준입니다. 일단은 한숨부터 먼저 나오는데요. 조금 이분들 가정이 가장 아마 이분들 본인이 제일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모이는 돈은 없고 계속 마이너스만 나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생활비는 이제 줄이려는 노력이 있으면 줄일 수 있는데 보험료 부분 이거 버리는 돈이죠 사실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버리는 돈 저는 이런 부분 좀 지출을 줄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인공제 이 부분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점을 드리자면 현재 상태에서 개선하지 않는다. 지금 딱 상태로 놓고만 쓸 때는 한 100점 만점에 10점 별점 한 반 개 정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오랜만에 저하고 좀 생각이 좀 맞는데요. 자, 그 전에 하나 연 비정기 수입원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군 간부님이기 때문에 명절 보너스라든지 뭐 연가보 상비라든지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연 비정기 수입원이 들어오는데요. 그게 한 대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돈들이 들어올 때마다 카드값으로 메꾸고 그러니까 이제 매달 또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 가정의 재무 별점 또한 1개 반을 드렸는데 사실은 반 개만 저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이 1개는 뭐냐면 그래도 상담을 하면서 이 두 분이 어떻게든지 좀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1개를 더 드렸고 이 별점을 채워가는 것들은 향후 3개월 후, 6개월 후에 저와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가면서 좀 채워보시기로 좀 약속을 하셨는데요. 자.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크게 4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부의 소비 지출인데요. 아직 20대 중반이다 보니까 본인들 수입원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막 또 자녀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전폭적으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줄여도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부한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매달 마이너스에서 이제 허덕이고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정말 큰일 날 뻔했었죠. 금융사고의 노출. 물론 전 군 간부님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2008년도였나요?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대 금융사고가 아마 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됐던 케이스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 사고 이후에도 계속 이러한 소소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6% 이상의 5% 이상의 원금을 합법적으로 다 보장하고 이런 수익을 주는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수익률에 믿기에 좀 제발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직업 군인의 특성상 군인공제가 최고라고 대부분 좀 알고 계시는데 그렇진 않죠. 그래서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각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정하게 상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재무적인 이슈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신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군 간부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종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들 좀 뒤쪽에서 좀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에 아울러서 제가 이 가정 상담 후에 월 지출 관리를 어떤 식으로 좀 변경을 해드렸냐면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왜냐면 공과금 나가야 하고 유류비나 통신비 나가야 하는데 제가 유류비나 통신비 부분에서 10만 원 정도만 줄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출을 줄여서 저축을 더하고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유류비나 그 통신비 5개월치를 한번 내역을 쫙 뽑아봤더니요. 통신비 지출이 의외로 되게 높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지금은 통신사를 좀 활용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무제한을 쓰고 있는데 8만 원밖에 요금을 내지
요금 8만 원 정도의 요금제를 활용하거든요. 근데 이 부부는 그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이 넘는 요금제와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었던 거죠. 저와 똑같은 무제한 요금제인데. 그래서 이런 요금제를 좀 이제 저와 같이 8만 원 정도로 좀 변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이제 나이가 조금 어리다 보니까 이제 주말마다 놀러 가는 것들, 뭐 놀러를 가지 말라는 아니지만 통신비나 유류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비 부분에서 130만 원을 썼던 거를요,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나눴냐면 각각 부부 용돈을 따로 20만 원씩을 산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20만 원이라는 비용이 정말 적으면 적은 비용이고 어찌 보면 많으면 많은 비용인데 부부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각자의 부부끼리 쓸 수 있는 용돈들을 딱 정해준 범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배우자에게 숙제를 제가 내드린 건데, 아이에게 들어가는 이제 그 양육 비용과 그리고 이제 세 식구가 먹어야 되니까 이런 주부 식비를 포함해서 한 달에 60만 원으로 생활을 해보는 이제 연습을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요 생활비 부분에서 한 30만 원 정도를 좀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울러 이 보장성 보험료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었는데 반토막으로 줄였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뒤쪽에서 좀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총 지출됐던 금액이 220만 원에서 한 170만 원 정도로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 후에 저축하는 것도 지금 군인공제에 총 40만 원을 저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가정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던 건 바로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들이 없었기 때문에 급했을 때 카드론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쪼개가지고 CMA에 비상예비 자금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매달 20만 원씩 1년 동안 자동이체를 좀 걸어서 가정에 최소 비상예비 자금을 만들 수 있도록 했고요. 군인공제는 서두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10만 원을 설정을 하고 10만 원을 증액해서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넣었던 이 40만 원에 대한 군인공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뒤쪽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의 10만 원 정도는 자녀의 교육자금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 해서 이런 부분은 적립펀드로 좀 내용을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축하는 금액 크게 차이는 없지만 내용이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담 후에 월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변경했던 내역을 보면 고정지출과 저축까지 해서 260만 원, 그죠? 수입원은 220만 원이었으니 매달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었고요. 지출을 좀 줄였고 저축을 다만 10만 원이라도 늘렸지만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원 대비해서 좀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현금 흐름을 변경해 드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매달 급여를 받는 건 돈을 쓰기 위함이죠. 근데 이게 내가 버는 수입원보다 더 많이 돈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 매달 마이너스 인생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너무 좀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소득원을 높이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소득원을 갑작스럽게 높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 적정하게 소비 지출을 잘 통제를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세 번째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에 원금을 보장하고 합법적으로 5% 이상, 6% 이상의 수익률을 주는 금융상품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익률에 믿기에 좀 현혹 안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그동안 40만 원씩 열심히 넣었던 군인공제 저축을 어떻게 했냐면 부분 해약도 아니고요. 그냥 다 해약시켰습니다. 왜냐면 서두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연 20%를 내야 하는 카드론 4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군인공제는 계속 복리로 뭐 이자율이 저축이 되긴 하겠지만 20년을 다 채워도 지금 4% 정도밖에 못 받겠죠. 그래서 이 4%의 저축을 지키기 위해서 연 20%의 그 카드론을 써야 되는 건 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넣었던 게 조금 아깝긴 하지만 과감하게 다 정리를 해서 연 20%가 넘는 카드론을 다 상환시켰고 다시 시작하는 저축은 10만 원
설정을 하고 10만 원을 이제 증액해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누누이 말하지만 부부의 재무적인 대화는 필수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우리 부부가 각각 써야 하는 용돈은 얼마를 설정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은 좀 꼼꼼하게 부부의 재무적인 대화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장성 보험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용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환급형보다는 소멸성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종신보다는 정기보험으로 사망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보장성 보험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군 간부님들은 단체 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최대한 잘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정상욱 소장님이 아주 깔끔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뭐 별점 반 개에서 시작했지만 앞으로 5개 빠른 시간 내에 꽉꽉 채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재무적인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테크 1번지의 문의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97-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 항상 저희의 재테크 궁금한 점 모두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 시청자 여러분의 재무적인 고민을 들어보는 전화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이죠. 조금 전에 김영현 팀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이제 장담을 하셨는데요. 자, 어떤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오늘 전화 연결 매우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전화 저희 김영현 팀장님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능 전화입니다. 일단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문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네, 울산이요? 문산입니다. 문산. 네. 네, 올해 갑자기. 39 됐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가지고 전화 주셨나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네. 소유하고 있는 땅이 좀 있는데요. 네네. 여기 주변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땅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물려주려고 중에 계세요, 아버지가. 아유야, 축하 부럽습니다. 네.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그게 걱정이 네. 되시죠. 일단 그 물려주시려는 땅에 지목 혹시 아시나요? 이게 농지인지 뭐 대지인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정확하게는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는데 네네. 이 땅에 집도 지어져 있고요. 예. 예, 조그맣게 텃밭 같은 것도 좀 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뭐 텃밭 같은 거 하고 계시지만 지목 대지라고 되어 있으면 크게 복잡하시지는 않습니다. 요게 사실 농지라고 되어 있으면 사실상 실제로 경작을 안 하시게 되면 물려받으시는 게 이게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 이 땅에 대한 공시지가 혹시 알아보셨나요? 네,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네. 1제곱미터, 네, 네. 2제곱미터당 2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네. 집이랑 다 합치면 한 네.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땅값이 요새 오르고 있어서 예. 이 주택 인근가 쪽은 한 2-3배 더 됩니다. 주변이요? 예, 그리고 네. 얼마 전에 실제로 예. 거래되는 거 보니까 네. 제곱미터당 35만 원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35만 원. 예. 자, 그러면 6개월 내에 이렇게 주변에서 거래가 있으셨으면은 세금을 내실 때는 이런 공시지가 아까 1제곱미터당 2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요게 아니라 주변에서 실거래된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500제곱미터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예. 지금 재산가액은 10억 정도라고 보시면 안 되고 한 17억 5천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봐야 되시고요. 이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뭐 상속이 유리할지 증여가 유리할지 세금은 얼마 나올지 이런 게 궁금하신 거죠? 네. 신장님 지금 형제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이시고. 이게 혼자 외아들이라서 네네. 인터넷 좀 알아보니까 세금 꽤 많이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죠.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데. 네, 세금을 전부 다 혼자 부담을 하셔야 되니까 네. 일단은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부모님께서 살아생전에 물려주시는 걸 이제 증여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주시는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여나 상속은 모두 세율은 똑같은데요. 공제받는 그 금액이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증여의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셔도 되고요. 상속의 경우에는 5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 경우에는 17억 5천만 원 되는 이 땅을 전부 다 지금 즉시 물려받는다, 증여라고 할 경우에는 17억 5천만 원 중에 5천만 원 제외하고 17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시는데 요게 대략 한 5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속의 경우에는 5억이 공제되니까 1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3억 4천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시면은 상속이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리해 보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요거는 재산가액이 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속 할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땅값이 아까 걱정하신 대로 점점 더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엄청나게 세금을 더 많이 부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상속을 받으실 때 땅값이 2배로 올랐다. 그래서 한 35억 정도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5억을 공제하고 나머지 30억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세금만 이러면 10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나 상속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증여를 해주는 게 유리하고요. 뭐 전체가액이 5억이 안 된다고 한다면 상속이 유리하겠지만 나머지 뭐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차츰차츰 증여를 해주시는 게 더 유리하겠지요. 그러면 지금 바로 증여 받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까 세금이 당장 증여를 받으면 5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5억. 네. 이거 현실적으로 당장 세금 낼 돈 5억이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네. 사실 현금 자산 5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또 세금으로 한 번에 내려면 자, 이런 여러 가지 사량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원칙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부 다 증여, 전부 다 상속 이런 게 아니라 일부는 상속, 일부는 증여 이렇게 나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쉽게 생각해서 나중에 상속받을 시점에 땅값이 2배는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2억 5천만 원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 15억에 대해서 증여를 하시면 요거에 대한 세금을 내시면 되고요. 이러면 4억 4천 정도 그래도 큰 금액이죠. 4억 4천 정도 내시고 남아있는 2억 5천만 원이 2배가 돼서 5억짜리 땅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뭐 공제가 돼서 부과되는 세금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향후 이 땅이 얼마나 땅값이 올라가게 될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뭐 여지껏 과거에서 뭐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이제 호재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일단은 정리하자면은 상속과 증여 이렇게 잘라가지고 일부 좀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잘라서도 가능한 건가요? 땅을? 네, 땅을 이제 잘라가지고 몇 평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일단은 지번이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로 나뉘어서 이제 지분을 상속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분 나눠가지고 뭐 20%, 80% 이런 식으로 등기를 이전할 수가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몇억 원, 4억 4천이라고 해도 세금 준비하시기 어렵죠. 이 때문에 증여는 한 번에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 30년에 걸쳐가지고 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획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아버님 건강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에 부족한 세금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 대출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증여세가 부담되시면 좀 상속으로 많은 부분을 돌려놓고 상속세를 보험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로 65 되셨습니다. 네, 65이시면은 뭐 보험사 찾아보시면 일부 가입한 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들이 좀 있거든요. 차라리 어차피 지금 증여를 받으셔가지고 대출에 대한 뭐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해야 된다. 이 돈을 내실 바에는 어느 정도 상속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떼어 놓으시고 아버님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하시되 보험료는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이 직접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보험금으로 세금을 좀 충당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차라리 대출 이자로 돈 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보험 가입해서 그 사망보험금으로 어떻게 좀 세금 재원을 좀 충당을 하는 게 나쁘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셨을 때 취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이 취득세가 무조건 4%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라고 한다면은 지금 경우에는 한 7천만 원 정도 세금이 또 별도로 부과가 되겠죠. 다른 시청자분들 이런 거 고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뭐 5억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뭐 물려줄 때 크게 증여세는 상속세는 혹은 걱정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억만 하더라도 취득세가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등기 비용이나 세무사 수수료 뭐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면 몇백만 원은 또 더 붙겠죠.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사전에 이 자산이 5억이 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반드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님 좀 많이 복잡하시죠? 네, 많이 복잡하고요. 이거 세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 네, 다른 보험 부분들까지 얘기까지 나오시고 그러는데 이거 보험으로 네. 준비한다는 얘기가 조금 복잡하긴 하는데 좀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혼자 이거 준비하시기 어려우시니까요. 전화 끊고 나서 제가 개별적인 상담을 좀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이런 분들한테는 종신보험이 좀 세금의 목적으로 그렇죠. 좀 필요하긴 하죠. 특별한 케이스죠. 다만
우리 보통 사람들, 저를 포함한 보통 사람들은 물려받을 게 없는. 그렇죠. 물려받을 게 없는, 물려줄 것도 없는 네. 이런 사람들은 사망에 대한 부분들은 종신보다는 정기보험으로 좀 준비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전화는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재무관리연구소 정상욱입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간단하게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30대 초반이고 서울에 살고 있는데 네. 제가 결혼한 지가 이제 1년 정도 지났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근데 너무 정신없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음. 저축 계획이며 뭐 재무 계획 이런 걸 전혀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도움 좀 받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결혼하신 지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결혼 생활 행복하시죠? 네네. 네. 자, 죄송합니다. 1년 정도 지나면 아직 저기 이제 신혼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이 시기에는 네. 가정의 이제 재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수립하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잘 계획된 대로 저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두 분의 그 월 지출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셨을 텐데요. 간략하게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소득은 둘이 합쳐서 550 정도 지금 되고 네. 한 달에 한 250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좋습니다. 네. 가정에 그 현금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비상리 비자금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생활비 포함해서 한 250만 원 정도 지출하신다고 했는데 이 수입원 대비해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자금은 다 이제 저축이 가능하신 금액이신가요? 지금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가 모아둔 돈이 네. 한 1,000만 원 가량 정도 있고 그다음에 매월 이제 보험료로 한 5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 250만 원 정도는 저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신혼 때는 이제 이래저래 비용도 좀 많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이제 가정에 이제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좀 세워야 될지도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시겠죠. 그래서 네. 특히나 또 일단 맞벌이를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저는 이제 뭐 한 최소 30에서 50% 정도는 이제 좀 저축을 하자라고 하고 이제 자녀 출산 전이라면 이보다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러려면 어떤 것들이 미리 파악이 돼야 하냐면 일단 시청자분 최근에 사용하신 지출 내역들을 꼼꼼하게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꼼꼼하지는 않고 그냥 네 대충 대충 네. 보셨나요? 네. 부끄러워하시네요. 직접 그렇네요. 직접 한 3개월 정도 쓰신 카드 그 내역서를요. 배우자분하고 한번 쭉 뽑아서 같이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출에 대한 내역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와 아울러서 이제 배우자분하고 가정의 재무 목표를 좀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랑 이렇게 얼마 전에 네. 그 재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음. 어떻게 할지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냥 저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데 네네네. 이걸 네. 참 남자들이 문제예요. 이렇게 다 결혼하고 모시고 와이프한테 오세요, 이제 다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네. 이러다가 이제 또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면 나중에 또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고 네, 그렇죠.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많아요. 그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시청자분 그 재무 계획을 세운다라는 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뭐 여름 휴가 가시죠? 네네. 그죠? 그때 가실 때 뭘 고민하세요? 뭐 어디로 갈지 뭐 비용은 얼마나 쓸지 그렇죠. 뭐 어디에서 잘지 뭐 이런 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1년에 한두 번 여행 갈 때도 뭐 숙박은 어떻게 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민하시잖아요. 네. 가정의 재무 목표를 세우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돈을 언제, 어디에, 얼마 정도를 쓸지를 뭐 100%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큰 스케치 정도를 해 놓으셔야지 거기에 맞는 이제 금융 상품들을 좀 잘 효과적으로 가입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신혼 초기에 뭐 저축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재무 목표를 세워서 적정한 소비출 통제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축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효과적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다시 한번 남편이랑 얘기를 해봐야겠는데요. 이번에는 같이 꼭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네. 또 다른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네. 이제 올해 임신을 지금 해가지고 내년에는 출산을 할 계획이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제 다니기로 했는데 이제 뭐 재무 계획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아이 뭐 출산 관련해서 네네네. 그런 거가 좀 그것도 좀 계획이 어려운데요. 그렇죠. 시장님 네.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자녀가 이제 태어나겠죠. 그래서 네네. 자녀에 대한 부분들은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혹 기회가 되면 야, 다시 되게 한번 궁금하네요. 설명을 드릴 수 네.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방송 끝나고 시청자분께는 따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준비된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좀 아쉽게 전화를 끊었는데요. 제가 방송 후에 이분께는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준비된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아울러서 김원 팀장님께서 마무리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언제나 항상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재테크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